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이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대1 유사수신 행위나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은 우리 신광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하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메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갖다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1357이라고 꼭 입력하시고요.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QR코드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석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1357 기억하시고요. 꼭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실시간 톡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톡방 써주시고 계시는데요. 가장 최근 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현 4145님께서 한전산업도 오르려나 원자력이면 오를까요? 라는 이제 종목 고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이따가 종목 상담 코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스톡 위클리 운영자님 그리고 서균 8888님께서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네,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성투고 8233님께서 에어부산에 대한 종목 고민도 남겨주셨어요. 네, 비중은 20%고요. 3,630원 라이브에 시간 되시면 종목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따가 꼭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보입니다. 1385님께서 삼성제약에 대한 이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은 5%고요. 8,450원에 이제 사셨는데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톡방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는 2부 첫 번째 코너인 주식왕 필살기 코너 본격적으로 이따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부 첫 번째 코너인 종목 필살기 코너인데요.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네, 주말에 미증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신광석 전문가님께서는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번 주 주말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 이제 그 연휴 이후에 그 FOMC 회의 결과를 파월이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죠. 근데 시장에서 뭐 예상한 정도의 수준에서 나왔고 뭐 시장은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반등 중에 있고요. 뭐 그 전에 FOMC 회의를 하기 전에 미리 하락을 했죠. 미리 하락을 할 때 이제 헝다 사태가 조금 약간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꼭 헝다 사태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우려감으로 이제 같이 좀 겹치면서 좀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려감이 거치면서 좀 시장을 반등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반등 중에 있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저항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피크아웃이다 뭐 아니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뭐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약간 고점을 넘어갈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딱히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바로 하락할 것 같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뭐 홍다가 어떻게 된다, 아니면은 미국의 그런 어떤 부채 한도 상향이라든지 뭐 임시 예산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단 그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그 홍다예요. 홍다 같은 경우가 이제 23일 날 그 원래 만기였는데 그 만기 때 그 달러채 이자를 결국에 내지를 못했어요. 내지를 못했고 30일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을 거쳐서 디폴트를 이제 선언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 안에 해결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좀 이슈가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디폴트를 할 거예요. 디폴트를 할 거고 그 안에 어떻게 해결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대마불사 아니다, 홍다는 대마불사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디폴트를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회사들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이제 완커라는 회사고요. 뭐 왕크다고 이제 왕커 제일 큰 회사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밑으로 이제 헝다, 뭐 완다, 뭐 이런 회사들이 쭉쭉쭉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일 큰 1위 회사는 뭐 재무구조도 좋고 그냥 회사는 조금 약간 건실한데, 그 밑에 헝다부터 시작해서 나머지의 그런 어떤 부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뭐 350조, 뭐 200조, 막 이런 식으로 다 비슷비슷한데, 그 헝다 사태는 결과적으로는 뭐 글로벌 경제나 어떤 시스템에 타격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자체적으로 좀 질서정연하게 파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이 지금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사교육, 뭐 게임 산업, 뭐 게임은 아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게임은 아편이다 얘기하면서 텐센트라든지 그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나락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뭐 사교육 규제한다, 뭐 지금 그 시진핑이 이제 그 3연임을 하기 전에 조금 그 국민들의 어떤 인민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야 이거 뭐 사교육 하느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럼 사교육 규제, 뭐 이제 게임을 하면서 막 돈 쓰고 연예인들한테 막 돈 쓰고 하니까 그런 거 다 그냥 규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규제를 하면서 조금 그 회사들한테 이제 좀 니네가 돈을 내놔라 막 이래서 전체 수익의 막 반을 내놓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중국 그 회사들이 전부 그런 어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비율을 맞추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헝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원래 헝다가 그 좀 얘기하자면 긴데, 헝다라는 이 회사가 시진핑은 이제 그 태자당 소속인데 이 상하이방, 그러니까 이 경쟁이죠. 이 경쟁인데 이 정치권을 좀 등에 업고 그리고 나서 성장한 회사예요. 이게 반대파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반대파, 상하이방의 어떤 그런 비호 속에서 굉장히 땅짓기 헤엄치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시진핑이 이번에 4년임을 할 때 이 상하이방의 자금줄인 이 헝다 기업을 이 결과적으로는 부도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부도를 내려고 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 부도를 냈을 때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혼란이 있지 않게 결과적으로 국영에서 알짜 사업들은 아마 흡수를 해갈 거고 좀 약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부채 한도 상향이 그거보다는 사실 더 큰 거는,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 미국의 그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그 이슈예요. 그게 이제 좀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1조 2천억 달러의 그런 어떤 인프라 법안을 하원과 상원이 같이 다 협의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3조 5천억짜리 그 뭐 교육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관련된 뭐 가족 뭐 이런 관련된 어떤 그런 자금들을 3조 5천억을 더 투입을 해서 하자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강건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는데, 지금 둘이 합의가 안 돼 갖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지금 그게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 표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화당하고 합의한 그 1조 2천억 달러짜리 그 부분에 이제 인프라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민주당의 그 강건파 쪽에서 그러니까 진보파라고 하죠. 이제 진보파 쪽에서 1조 2천억 달러짜리를 통과하려면 우리가 만든 3조 5천억짜리랑 같이 통과를 해달라,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게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그게 이제 임시 예산안, 뭐 부채 한도 상향 이런 이슈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난 이거 안 할 거야. 이걸 해야 이걸 할 거야. 이게 지금 다 서로 얽혀 있어갖고 이게 굉장히 조금 약간 이번 주 내에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그 부채 한도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이번 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뭐 파월의 발언도 있고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도 좀 발표를 할 것들이 좀 쌓여 있어요.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PCE 물가 지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좀 혼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딱히 지금 눈에 보이게 크게 하락할 어떤 부분들의 요소가 보이진 않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담해서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본인의 계좌를 보면서 본인의 계좌에 좀 집중을 하고 조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좀 그런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조금 현금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미국의 하원에서 그 셧다운이 되지 않게끔 임시 예산안을 부채 한도 상향이랑 같이 묶어갖고 통과를 시켜놨어요.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어쨌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전부 찬성을 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전부 반대를 했죠. 근데 어쨌든 하원은 과반수가 이제 그 민주당이니까 통과는 됐지만 이게 상원으로 보냈을 때 상원에서는 이제 반반이잖아요. 반반 50대 50. 그러니까 지금 통과를 못할 확률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27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1조 2천억 달러의 그 어쨌든 합의가 다 된 거니까 그 법안을 표결을 붙인다고 했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조 5천억 달러짜리 그 지출안에 그 표결이 민주당 자체에서도 아직 합의가 안 돼갖고 그 부분을 지금 그 온건파는 1조 2천억부터 먼저 그냥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3조 5천억짜리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데 진보파는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1조 2천억 달러짜리 하고 3조 5천억 달러를 같이 해야지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와중 속에 지금 약간 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안 그러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셧다운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10월이 회계년도 새로 시작되니까 그 월요일이 이제 10월 4일인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하고 뭐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다음 주에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증시는 약간 조금 불안불안하고요. 그 연방정부의 그런 어떤 셧다운, 그러니까 부분 업무 정지죠. 그게 이제 여태까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뭐 크게 하락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험이 꼭 위험한 게 아니다. 뭐 위험이 눈에 보이는 게 뭐 그런 어떤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 셧다운이고 그런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무지막지하죠. 헝다 사태도 그렇고 뭐 이런 셧다운도 그렇고 뭔가 뭐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얘기긴 하지만 사실 그 셧다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셧다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제 부채 한도 상향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 상향이 이제 미국 재무부가 10월 중순이 되면 본인들이 쓸 돈이 없다. 그냥 이 부채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갖고 지금 어떤 예산을 처리하고 하고 있는데 이 부채 한도가 지금 꽉 차갖고 그거를 늘려주지 않으면 더 이상 국채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줄이 막히니까 이제 10월 중순까지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재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2011년도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011년도에도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이제 생겼었는데 그때 이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가 안 되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거든요. 이게 4월 달부터 시작돼서 8월 달까지 계속 임시적으로 계속적으로 미루고 하다가 결국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처음에 4월, 5월, 6월은 주가가 괜찮았어요. 그게 초반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서 계속 미룬다 하더라도 초반에 시장에서는 이거 뭐 결국엔 통과될 거니까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 이 부채라는 게 미국이 지금 부채가 많다.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부채가 많다. 그래서 시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채가 당연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부채의 위험은 뭐냐? 빌린 돈을 못 갚을 때죠. 빌린 돈을 못 갚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채, 일본의 부채, 중국의 부채와 미국의 부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부잣집이 뭐 삼성전자가 부채가 1,000억이 있는 거하고 어디 동네에 어떤
조그만 회사가 부채가 뭐 1,000만 원 있는 거하고 어느 회사가 더 위험하냐. 아, 삼성전자 1,000억이나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채라는 거는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의 어떤 그런 부채는 사실 크게 위험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못 갚을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달러가 있는데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미국이 돈을 못 갚을 일이 없고 뭐 국채를 뭐 더 많이 찍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채는 수요가 많죠. 전 세계에 수요가 많으니까 그 부채 한도의 상향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수십 번, 뭐 수백 번 계속 한도를 상향하면서 계속 역대 최고를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채가 올라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미국의 부채는 GDP에 뭐 100%를 넘겼다 막 이래서 이제 그 막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옛날에 영국이 패권 국가였을 때 영국은 부채가 GDP에 200%가 넘은 적도 있고요. 100%가 넘은 상태로 몇십 년을 계속적으로 그런 강자 속에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지금 현재 모든 이런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미국이 뭐 GDP 대비 부채가 뭐 역대 최고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채 한도는 상향이 결과적으로 될 거다. 근데 이제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예전에 그 시간을 이렇게 끌면서 주가가 통과되기 한 달 전 7월부터 8월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월에 부채 한도 상향이 확정이 딱 됐는데 그리고 나서 5일인가 6일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죠.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 부채 한도 상향을 할 때 너무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있었다. 그래서 최고 등급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시장이 S&P가 거의 20% 빠졌어요. 그때 우리나라 증시는 3일 연속 하한가 들어갔죠. 제가 갖고 있는 전 종목 3일 연속 하한가에 들어갔어요.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죠. 미국의 그런 어떤 문제가 없. 그때 당시에 그냥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했을 뿐 그거는 V자 반등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험이 위험하지 않다. 위험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그냥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시장은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시장의 상승폭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전에 지금 이 부채 한도 상향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도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하락이 나왔을 때 현금이 있으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죠. 내려왔을 때 그때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을 때 저도 그때 처음 겪는 일이어갖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처음 겪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무서웠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A든 더블 A든 뭔 상관이 있냐. 어차피 미국이 돈을 못 갚을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 국채금리가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국채금리가 떨어졌어요. 미국은. 그때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전 세계의 증시가 폭락을 하고 막 위험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세계 제일의 안전자산이 뭐예요?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를 사람들이 많이 사면서 오히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죠. 미국의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국채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 사실 굉장히 그 책에 나오는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죠. 신용등급이 강등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국채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일단은 미국은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체력이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채가 지금 뭐 굉장히 많아서 주가가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요. 일단 이번에 부채 한도 상향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상향은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중간에 이런 이슈로 이번 주에 조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한 부채 한도가 상향되는 그런 시점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 근데 길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게 통과되고 나면 오히려 신용등급 강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예전에 한번 겪었던 일이라서 그때처럼 그렇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그런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가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음 주에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것들 중에 이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다음 주에 경제지표 발표되는 게
일단 뭐 파월이 일단 28일 날 내일이죠. 내일 의회에 출석해서 이제 발언이 있어요. 발언을 할 때 테이퍼링이라든지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걸 할지 그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항상 근데 나오면 항상 언급을 했죠. 그 언급을 했는데 지금 파월은 시장을 좀 기가 막히게 운전을 잘하고 있죠. 항상 파월의 발언이 시장에 악재가 된 적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발언을 할 때도 아마 시장에 어떤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그 8월 내구재 그 수주 발표가 있죠. 이 내구재라는 게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지표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한번 그래도 언급을 해드리고 가려고 이 내구재라는 게 그러니까 내구재 수주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내구재 수주 뭐 좋게 나오면 좋겠죠. 이 내구재라는 게 뭐냐면요. 3년 그러니까 그 수명이 3년 이상 되는 이제 가정용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구재, 비내구재, 내구재.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가구, 뭐 세탁기, TV,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팔렸냐,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GDP에서 이 내구재가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별로 그냥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이게 또 발표될 때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약간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게 약간 경기 선행지수로 많이 쓰거든요. 이게 매월 마지막 화요일 날 항상 매월 그 화요일 날 그 미국 시간 10시에 발표를 하는 지수인데 이게 뭐냐면은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소비자들한테. 그냥 네가 보기에 소비자가 보기에 경제가 어떨 것 같니? 물가가 어떨 것 같니?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 소비자의 인식이 뭐 경기 예측에 좀 도움이 된다. 그게 이제 뭐 소매 판매 지수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선행 지수를 보는 거죠. 이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 소매 판매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지표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 중에 물가하고 이 소매 판매 지수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소매 판매 지수는 GDP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지수가 뭐 100이 넘으면 뭐 좋다고 본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내일 발표를 하는데요. 이 내일 발표하는 부분을 보면 소매 판매 지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내일 발표가 된다라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30일 날에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제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 이 GDP 확정치에 따라서도 조금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긴 하지만 예상치를 사실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이런 지표들은. 근데 그리고 그 물가지수 이번 주에 이제 물가지수 발표되는 게 있죠. 개인 소비지수 PC 물가지표 이게 이제 그 연준이 정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물가지표니까 그것도 이제 30일 날 목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그 일요일까지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그 현금이라든지 주식의 비중을 조금 맞춰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통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비중으로 보면 대략 한 20% 정도는 현금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표가 발표될 때 28일 날 내일이죠.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신뢰 지수를 조금 보고 그 이후에 조금 그런 상황들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좋으면 앞으로의 그런 상황들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될 때쯤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의 예상보다 좀 적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파월은 지금 물가가 좀 일시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래 가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PC 물가 지표도 이제 그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피크를 찍고 좀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게 나오고 물가 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그 중간에 이번 주에 있을 일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 간단하게 결론을 내드리면 시장이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제가 봤을 땐 다 지표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언제든지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에 너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시장은 다시 이겨내고 올라갈 거다. 근데 이번 주에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 약간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글로벌 증시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이슈들까지 정리를 해 주셨고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금 비중 20%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내일 소비자 신뢰지수 살펴보시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관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1357이고요. 꼭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